미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1299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독일 검찰의 현지 법인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반 약세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공장 내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생산시설에 1,400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LENC는 2,317억 원 규모의 여의도 복합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해파랑 에너지로부터 영덕 호지마을 풍력 발전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성화인텍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총 2,35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및 LNG 추진선용 시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 시장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재부상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상승 출발했던 미증시도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에 국내 증시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조되며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후 들어 하락폭을 줄이며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2,400선을 지지하려는 시장의 노력은 오늘 다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란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뜻하는데 100 이하는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수치입니다. 98.7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경기감의 파란불로 출발한 우리 시장, 전문가들은 추세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대 인플레이션도 3.3에서 3.9%로 상향이 되면서 빅스텝 가능성의 경계감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의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장중에도 투자 심리는 완화되지 못한 채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수급 보시죠. 환율이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5천억 원 정도 매도에 나섰는데요. 개인만이 2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개인이 19거래일 중에서 13거래일 매수로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기계와 섬유의복 업종이 빨간불을 켜냈고요. 운수장비와 의료정밀 업종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기계업종의 강세는 에너지주들이 선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던 CS윈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유통업도 오늘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호텔신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 김포국제공항점이 팬데믹 후 2년 3개월 만에 재오픈을 한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왔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자회사인 차이냐와 손을 잡고 중국에 직접 면세품을 파는 역직구족을 겨냥한 중국 시장 공략 소식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무려 4.39%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오늘은 대형주들의 하락이 시장을 좀 눌렀고요. 대형 반도체주들의 부진에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도 1% 넘게 빠지면서 지수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통업종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통업종을 보시면 삼성물산이 2분기 실적 기대감에 4% 넘게 올랐고요. 편의점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BGF 이테일이 2.76% 그리고 GS 리테일도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이 중국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을 했는데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방역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입국자의 집중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중국 시장이 트리거로 작용하는 화장품 업종들 오늘 함께 올라왔습니다. LG생건은 특히 외국계 창구 매수 주문이 집중이 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5% 넘는 강세 마감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죠. 미 배터리 공장 투자 재검토 소식이 들려왔죠. 1.7조 규모로 계획되었던 미국 애리조나의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7월 27일부터 락업 해제에 따른 수급 경계감도 있는 가운데 리스크는 오늘 주가를 4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아쉬운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독일 검찰의 현지 법인 압수수색 이슈인데요.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현대차와 기아의 현지 사무소 8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오늘 현대차가 5.64%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반도체 쇼티지 등 공급망 차질에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지수 보시면 0.9% 하락한 7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미증시의 하락 여파로 1% 넘는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2%까지 밀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762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 규모가 커졌는데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매도가 거셌습니다. 오늘 기관은 1,300억 가까이 팔았고 외국인도 1,500억 넘게 순매도 포지션을 취한 반면 개인이 2,800억 넘게 담으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금속 업종이 2% 넘는 상승세로 오늘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IT 부품과 일반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강했던 업종 중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어제처럼 오늘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그중 풍력주들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 해상풍력 설치에 2050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3,50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웅 먼저 보실까요? 태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유형 단조업체로 전 세계 풍력 부품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18% 상승률 유지하면서 1,9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동국 SNC도 보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건설 경험이 있는 국내 업체들은 기초와 타워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국 SNC는 타워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의 미국향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중 14%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네요. 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마켓맵으로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신규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죠. 또 간밤 미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싸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 그리고 LNF가 7% 넘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소재와 장비 업체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업종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천보와 동아기업이 4%대 하락률을 보였고요. 장비주인 PNT와 CIS도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악화된 투심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보로노입니다.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전기 임상 이전에 기술 이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상장 4일째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공모가 4만 원에 650원 부족한 39,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히림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64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미래도시 건설 계획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전이 시작됐습니다. 히림은 카타르 설계 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한가로 장 막판 문을 닫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름세를 이어가던 우리 시장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건강한 쉼이라 생각하면서 수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볼까요? 코덱스 인버스와 타이거 200 중공업,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1.8% 내리면서 2,37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상품들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 동안 쉬어갈 때 개인은 사들였는데 이 베팅한 개인들은 오늘 수익 내셨겠네요. 다음은 타이거 200 중공업이 연일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주들 강했죠.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까지 올라오면서 아웃퍼포먼 가운데 이 ETF 내 비중 20%를 차지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5거래일째 강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2만 원 선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이 풍력 관련주인 CS윈드도 6% 가까이 오른 가운데 이 상품에 힘을 더하면서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자동차가 4%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 독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소식에 급락하면서 5%, 6% 넘게 밀렸습니다. 자동차주들 전반이 약했던 가운데 이 상품도 4거래일 만에 파란불 켜냈습니다. 다음 또 레버리지 상품들도 밀렸고요. 코덱스 은행도 2.8%의 약세 속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삼성자산운용의 이 상품은 신한지주와 카카오뱅크, KB금융,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은행주 전반이 부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그중 카카오뱅크의 급락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상장 이후 오히려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가보다 현저히 낮은 24,6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에 50일 신저가로 추락하면서 이 상품의 수익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 등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것이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1% 가까이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내림세인데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그동안 상승을 잘 지켜왔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는 최근 4개월 만에 고점 부근에 머물러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2.3%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는 등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주춤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고 10시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미국 S&P 선물은 0.1%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20일부터 28일까지 지난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SK이노베이션을 6거래 연속 개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960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1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어제 분기 배당을 위한 매수 마지막 날이었죠. 이에 하나금융지주도 연일 들어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보시면 풍력과 원전 시장 확대 기대감에 5거래일째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포트폴리오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전반적인 분위기가 같은 편입니다. 셀트리온 체크해 보시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어제 살짝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 나오면서 상승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8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 독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 상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정리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하루에만 83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순매수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노터스 체크해 보시면요.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월요일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그 후 10%의 조정 나올 때 개인은 물량 받아내면서 순매수 4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NF와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6%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조정 후 오른 날 개인은 강하게 매도하면서 순매도 2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ABL바이오, 알테오젠, HLB까지 제약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순매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도 질병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약을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오히려 경기 방어주로 주목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아직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금리를 통해 향후 경기 사이클을 심층 진단하고 금리 인상 구간 투자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IBK 연금보험 주식운용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부장님은 채권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좀 활동을 해오셨고 이전에 쓰신 책 제목도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인데요. 현재 이제 글로벌 긴축 행보로 금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열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리를 봤을 때 지금의 금리가 어떤 미래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사실 이제 금리라고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또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냥 하나의 금리만 존재한다라고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개별 종목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금리의 종류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뭐 기준금리도 있고 단기금리도 있고 장기금리도 있고 국채금리도 있고 회사채금리도 있고 한데 최근에 이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 쪽 금리는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좀 밀어 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장기 쪽 금리는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 어두워지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국고채 10년과 국고채 2년의 차이를 많이 보는데 아직은 미국의 2년, 10년 요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좁혀들고 있고 현재로서는 7월 FOMC에서 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추가로 밟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75bp를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미국채 시장에서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과거 전통적으로 이 경기 침체를 강하게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근 시장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얘기할 때 이제 국채금리나 뭐 장단기 스프레이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 투자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지표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0.75bp의 인상이 또 나타나게 되면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앞으로 조금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지표들이 향하는 방향성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금리의 종류가 다양한데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뭐 금리의 종류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보면은 이제 만기에 따라서 짧은 만기의 단기채, 뭐 긴 만기의 장기채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국가가 발행하는 무위험 채권, 국채, 또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평상시의 경제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의 방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오르고 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주식시장보다는 조금은 차별화가 좀 덜한 그래도 같이 좀 몰려다니는 속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방향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떨어진다던가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는데 뭐 회사채 금리는 올라간다던가 이제 이런 그 금리 간의 어떤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경제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이 금리 차이에 의미를 둘 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이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기준금리가 단기 금리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그 오르락과 내락이 거의 이제 단기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기 금리는 예를 들면 만기가 10년, 뭐 20년, 30년 이제 이런 금리들은 당장의 기준금리의 변화보다는 지금의 이러한 통화 정책의 변화가 미래 경제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빠르게 인상될 거다라는 이제 예상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만기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적용되는 장기 금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강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평상시에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리가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 그런 각각의 금리의 방향성이 동일한 방향인지 조금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장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면서 좀 위험한 상황, 리스크들을 조금 체크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러시아 외화 채권 디폴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방의 제재 때문에 돈이 있어도 전달을 할 수가 없는 처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당장 이제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향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러시아의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상당히 지금 러시아는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채무 상환의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즉 네. 채무자가 러시아가 이제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채무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상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고 싶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네.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채무 상환의 능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가 약간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또는 조금 서방국과는 좀 대치되는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를 통해서 여전히 공급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이 석유 시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가는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최근에 보게 되면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고요. 러시아의 루블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이거를 디폴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어떤 그 원론적인 의미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러시아 경제가 좀 어두워지고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겨야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킬 만한 어떤 요인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를 뭐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경제가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건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하고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제재 영향에서 벗어나서 러시아가 지금 뭐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 우려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또 외환 시장에 다소 좀 변화가 있었는데 유로화 강세 속에서 달러 강세 흐름이 다소 완화가 되고 ECB는 내달 11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유로화 강세를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이 강세는 어떤 영향을 또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근데 사실 이제 추이를 보시면 이제 유로화가 강세라고 얘기하기 조금 민망해요. 그동안 이제 달러화가 되게 강했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살짝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유로화가 최근에 강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달러화의 강세가 소폭 좀 속도가 진정됐다. 둔화됐다, 예, 진정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 외환 시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요인이 결국 통화 정책의 차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월 달에 ECB가 네.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하려고 예고를 해놨죠. 네. 근데 ECB가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25bp 또는 뭐 많아야 50bp도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 미국 연준은 빅스텝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정책의 강도로 보면은 미국을 쫓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봤었을 때 뭔가 현재로서 유로화의 추세적인 강세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워낙 달러화의 강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ECB가 금리를 인상할 때 다소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완화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달러화의 이런 강세 흐름들이 이제 언제 끝날 것인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미 연준이 강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역시 또 인플레이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됐다라는 안도감이 들기 전까지는 연준의 이 긴축의 고삐가 늦춰지긴 어려울 거고 그런 상태에서 달러화의 강세 흐름은 여전히 조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달러화 강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유럽도 좀 뭐 긴축에 나서고 지금 환율에 대해서 다들 좀 뭐 전쟁이 아니냐, 역환율 전쟁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주요국의 통화 구도가 어떻게 조금 갈 방향성이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이제 중심점을 잡다면 이제 달러화가 무게 중심이니까. 근데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화의 강세의 흐름들은 적어도 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거를 목도하기 전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강세라고 한다면 비달러화 자산들은 이제 약세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는 약세가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약세가 좀 덜할 수도 있고 즉 달러화 대비 약세의 폭만 조금 차별화되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뭐냐인데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축통화냐 아니냐. 그러니까 달러 이외에도 우리가 뭐 유로화라든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또 뭐 영국 파운드화라든가 또 최근에 뭐 일본 엔화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달러 이외에도 이제 기축통화국 하드 커런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축통화냐 뭐 신흥국 통화냐 이제 이런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엔화를 보면은 엔화 약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뭐냐면 그네들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본처럼 미국은 긴축을 세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통화 완화 기조를 지속한다고 한다면 뭐 엔화가 기축 통화건 아니건 이거와 상관없이 약세폭이 커지는 거고 뭐 신흥국 통화라 하더라도 긴축을 세게 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약세폭이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 여건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달러가 강세일 때 뭐 프레자일 5 뭐 이래 가지고 뭐 취약한 국가들, 특히 남미 국가들 뭐 이런 애들이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애들이 항상 단골 손님처럼 뭐 약세였는데 최근에 브라질 헤아라를 보게 되면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약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브라질은 원자재를 또 수출하는 국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달러화 강세 구도 속에서 다른 나라의 통화는 어떤 통화가 더 약세일 거냐, 덜 약세일 거냐인데 이거의 기준은
그네 나라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 기축을 얼마만큼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냐 하고 그들의 경제 상황이 좀 달려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원자재 강국이냐 또는 지금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발맞추느냐. 그렇죠. 뭐 이거에 따라 지금 달라진다.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가시화가 되어야 그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미국의 그 속도를 따라가긴 좀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어려움에 조금 처해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지금의 이 약간 트리플 약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나요?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달러화의 강세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 이제 달러화 대비 약세의 폭은 이제 그 나라의 통화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렸다고 했잖아요. 앵커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상황이 썩 뭐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네.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오늘 또 환율이 1,300원 가깝게 올라온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보다는 앞서서 금리 인상을 했지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아장아장 금리를 올리고 있고 미국은 거인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쫓아와서 지금 벌써 기준금리가 같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7월 FMC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5bp의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고 우리 금통위가 그 FMC보다 전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아주 용기를 내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네. 50bp의 빅스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7월 말 기준으로는 결국은 금리 역전은 지금 불가피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원화의 약세 압력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경제 여건을 봤었을 때 뭐 아직은 우리 경제가 조금 괜찮은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감안해 보면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봤었을 때 네.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펀더멘탈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일 텐데 지금과 같은 주식, 채권, 이 원화의 트리플 약세가 하반기에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가져본다고 한다면은 주식이나 외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한국을 약간 신흥국에 가깝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로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최근에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은 약간 위험자산의 신흥국 버전으로 보지만 한국의 채권은 약간 안전자산에 가까운 쪽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면 채권 시장만은 트리플 약세에서 조금 빠질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미국과 한국의 긴축의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트리플 약세를 이어갈 것 같다에 조금 더 그 힘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네. 채권은 정부의 좀 신뢰도가 조금 높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국이 뭐 통화 정책이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구두로 좀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 그 환율 감시국 대상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개입을 하겠다고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당국의 개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그 완전히 개방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뭐 특히나 외환 시장의 흐름에서 그 당국이 개입을 해서 뭔가 방향을 바꿔 놓는다던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무스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환율 방향이 한쪽으로 치닫다거나 내지는 일정 어떤 그 트리거가 돼서 이게 어떤 새로운 뭔가의 포지션을 또 뭐 자극한다던가 이런 것들 정도는 당연히 외환 당국에서 조금 모니터링하고 개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방향성은 이제 원화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의 상승 속도 그리고 상승 폭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조금 이제 개입할 수 있겠지만 뭐 원화가 약세로 가는 환율의 상승 흐름을 아예 꺾어서 밑으로 내리게 만든다. 이거는 뭐 사실은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여력도 쉽진 않고 결국은
과도한 흐름 정도만 막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강한 개입까지는 조금 힘들다라고 네. 말씀을 듣겠고 뭐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벌써 하나의 끝났나요?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 자산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 구간에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좀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쪽일까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채권 이런 전체적인 자산군을 다 이렇게 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여전히 이렇게 높게 가져가기에는 쉽지는 줄이자. 않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대부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셨는데 이제 주가가 보니까 빠질 때 사놓으면 언젠간 오른다. 이제 이런 그리고 상당히 코로나 위기 때는 빨리 올랐다라는 학습 효과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지수 때는 지나놓고 몇 년 뒤에 보면 야 그때 살 걸 하는 레벨 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올라오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자산 내에서 그래도 꼽는다고 한다면 뭐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이른바 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성장주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경기 여건이 코로나 이후에 좀 정상화되는 이른바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 가격의 상승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가격 전가의 능력이 있는 뭐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몇몇 기업들 뭐 이런 정도가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는 업종과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뷰는 주식시장에서는 현금 확보가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유동성 축소라는 시장을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리스크를 체크해 나가자. 뭐 리오프닝 관련과 가격 전가가 가능한 섹터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박종현 IBK 연금보험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속에서 종목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최근 경쟁사보다 뛰어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2차 전지 업체에 대비해서 소외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좀 주도주로 나설 수 있을지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이벤트였었는데요. 투자 재검토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되는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루시드 그리고 니콜라 고객에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협상을 하기로 했고요. 이 공사비 같은 경우를 판가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생산 규모의 조정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투자에 대해서 확실히 그만두지는 않겠지만은 뭐 가격에 대해서 정가 여부가 뭐 불투명한 점이 시장에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월 25일 스텔란티스 미국 합작 공장에 대한 투자 내용을 공시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8월까지 투자 완료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간에 23기가와트
달하는 양산이 시작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변수의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시장 지금 약간은 불안한 요소를 전부 반영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39조 4천억 원 수준인데요. 전체적인 기업의 가맹 요소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약 36조 원 초반부터는 매수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OCI인데요. 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연초 대비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또 여기에 태양광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반기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 부분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기존의 치킨 게임, 소위 말해서 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보니까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의 관련 소재의 매출 비중이 30% 정도고요. 실적 기대감의 반영 구간에 있습니다. 이 실적 기대감의 반영 구간의 의미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신장 위구르 이게 시행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산 자체는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물량이 미국 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의 가동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현재 OCI가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가동률 100%가 유지가 될 거고요. 미국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을 감안을 해봤을 때 증설 물량 같은 경우도 이제 풀로 나가게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즉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 기준까지 함께한다면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국의 가동률이 유지된다면 하반기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고요. OCI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도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국면에서 기존의 폴리실리콘 가격 평균이 한 20불대, 그러다가 1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30불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단가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OCI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천억 원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주가는 미리 이 부분을 반영해 나가는 단계긴 한데 미국의 태양광 수요를 비추어 봤을 때 연간 필요한 폴리실리콘이 한 9만 톤 수준입니다. 이게 OCI랑 다른 업체가 이 캐파 같은 경우를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계속 통관의 차질이 있다고 하면은 증설 물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을 함께 반영한다고 하면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보면 10% 이상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서 시장 대비해서 이익을 대입했을 때 아직 상승 여력은 10% 이상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한지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지만 이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사이클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은행 업종의 실적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예대 마진 같은 경우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을 볼 때랑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기 중에서 지금 약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기존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풀어놓은 그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약간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든지 그 점을 함께 대입을 해보면은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5배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하단 고가까지 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해외 IB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이 6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할 정도로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실적 모멘텀이 부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주가 수익 비율의 그 착시 현상에 따라서 이 종목이 싸다고 매수를 할 거는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현대차와 함께 급락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 이슈로 탄력을 받았던 현대차 그룹에 돌발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이 이슈를 단기적 이슈로 봐야 할까요? 이슈의 무게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차량의 판매 대수 같은 경우가 2020년 기준이고 이게 해당 대수는 21만 대 정도입니다. 저희가 배상에 대해서 이 부분, 배기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맥스를 고려해보면 2,500억 원 정도가 발생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 확산이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뭐 고의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뭐 브랜드적인 훼손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배상이 확정이 이 정도가 규모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주가 같은 경우가 오늘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 추가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락한다고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배상 이슈의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기존의 사례를 제가 비춰보면은 다른 케이스기는 하지만은 엔진 결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배상이 확정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손을 확정 지었을 때 그때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반등세가 나타났거든요. 지금 또 저희가 그러한 리스크를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리스크 같은 요인을 저희가 실제적인 비용에 반영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때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배상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확산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하던 주가가 이틀 연속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7월 15일이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되는 기일입니다. 저희가 그 이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주식 같은 경우를 매수할 만한 수급의 주체가 부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무상증자 1대3 비율이 상장된다는 측면을 감안을 해봤을 때 아직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입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모멘텀 접근보다는 무중 이슈의 마무리 국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5일 이전보다는 7월 15일 기점으로 다시금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측면에서는 그 무중 물량의 상장 기점 또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그 기업의 감익 측면을 감안을 하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투자에 대해서 다시금 고려했다는 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8조에서 9조 원대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양극재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을 기억하시고 접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무중 이슈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7월 15일 이후까지는 좀 지켜보자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내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투자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